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라이브 설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를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수 모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어려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야당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에 사과는 확실히 하실 건가요? 네, 한국당은 이른바 박찬주 쇼크의 당 지도부를 향한 이 쇄신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흠 의원이 중진 및 황 대표 험지 출마론까지 띄웠는데 이 조금 전에 유민봉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김태흠 의원이 입장을 밝혔을 때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그 지적을 하셨어요.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남한테 뭐 하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유민봉 의원의 이제 불출마 선언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아직 그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뭐가 있었는지 지금 메시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있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유 의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로 이 박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을 지낸 이른바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또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으로 봐야죠. 뭐 친박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특히 예.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나름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 안에서도 할 얘기는 하고 예. 비교적 그 처신도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국도 의정 활동도 사실 잘했어요. 그 동안에도 보면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는 근데 역시 남아야 될 사람은 떠나고 떠나도 되는 사람들은 계속 남는 이런 모순이 또 한마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자꾸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드네요. 예. 그러나 바람은 초선부터 여고야고 그거는 변함없는 원칙인 것 같으네요. 예. 2008년도잖아요. 18대 총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소위 말 공천 갈등을 공천 학살 이렇게도 이제 비유했는데 이 한국당 내에선 친박 의원들이 현 지도부 체제에서는 이 공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련해서 예. 그 친박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시 등장을 예. 했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180도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친박이 뭐 개혁을 가장해서 또 정치쇼를 벌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반대로 지금 친박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친박을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금 그 불안감이 깔려있다는 지금 분석도 있는 것인데 이러면서 지금 이 공천 쇄신 요구가 말 그대로 쇄신의 흐름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파 갈등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 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던 김태흠 의원의 요구, 그러니까 영남과 강남 3구에서 3선 이상한 의원들의 용퇴를 주장을 했는데 두 가지 점 여기서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 그 발언자인 김태흠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박 네.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태흠 의원이 요구했던 영남과 강남 3구의 3선 이상 의원들 용퇴 대상을 명단을 쭉 보니까요. 친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면면을 보니까 김재원 의원하고 정가변 의원 정도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예. 그런 의원들이고 나머지는 비박 복당파거나 아니면 계파색이 별로 없는 이른바 중립파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혹시 여기에
친박의 개파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사실 의구심이 이제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연쇄적으로 만약에 입장 표명이 있게 된다면 이후에 어떤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걸 보면은 예. 이것이 쇄신 흐름으로 가느냐 개파 갈등으로 가느냐를 한번 점칠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김태흠 의원의 그 어제 발언은 사실은 그 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김태흠 의원은 사실은 친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 발언을 많이 했어요. 네. 이른바 그 친박의 어떤 이 개파 전행은 안 된다는 그 취지이기도 했고 또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뭐 탄핵을 저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긍정하는 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어떤 개파 논리에서 나왔다고 보지는 않고 사실 네. 공천기획단의 우리가 그 구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친박이 손해를 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 다만 원론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이 이제 자꾸 일어나면은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드문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우리 정치사에 왜냐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자 탄핵을 못 막은 책임이 됐건 탄핵에 가담해서 그것을 통과시킨 책임이 됐건 아니면 대통령을 제대로 못 모셔서 탄핵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됐건 이런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내놓고 말하자면 자기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잠깐 돌아가서 우리 유민봉 그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 한편으로 신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충격이라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아니 지방선거 책임을 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집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당 안팎에 울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이 공천 갈등은 말 그대로 진검승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홀로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뭉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래야 어떤 방어막이 그러니까 두 겹 세 겹으로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뭉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파 구도나 이런 거에서 내가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처럼 방어를 해 들어가는데 좋은 명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실제로 그게 작동이 됐든 작동되지 않았든지 간에 개파 논리가 다시 어떤 그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싸움에 있어서 동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누구를 쳐내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역으로 또 동원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근데 것이죠. 이런데 또 주목되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뭐 최측근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박맹우 사무총장,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출범되게 되면 거기에 뭐 당연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게 사무총장인데요. 여기 내에서 이 박 총장이 그 한국당 내 불출마를 고심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 이래서 이 박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이 친박계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좀 압력으로 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고심하는 의원들은 있겠으나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길지는 굉장히 미지수인 게 이미 총선에 불출마 할 것 같은 의사들을 밝혔던 사람들이 전부 다시 그렇죠. 복귀하고 있잖아요. 네. 뭐 김정은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윤상직, 정종섭 이런 사람들이 다 거꾸로 대부분 친박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원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실제로 이것이 과연 그 실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고민은 뭐 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고민이 아니고 실행이잖아요. 결단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뭐 그 말씀에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개파 얘기를 잠깐 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 논리가 작동을 하면은 통합은 거의 물건다고 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수 통합,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비상행동 같은 경우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넘어야 되는데 개파의 논리를 또 구성해 들어가는 중요한 명분이 탄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지지고 볶는 그러니까 명분상의 내분 양상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데 예. 황교안 대표가 이걸 제압을 하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할 동력이 있느냐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보수 통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개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먹구름이고 경계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 점인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 지금 김태흠 의원이 그렇게 중진들 험지 출마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에서 사선이죠. 그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뭐 10년 정도 한 사람들이 뭐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어 이런 식으로 반발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만약 김정은 의원 선에서 이제 멈춘다면 상관없겠지만은 뭐 3선 이상들 의원들에서 계속한다면 사실상 총선 기획단과 출범한 상황에서 통합이랑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당이 좀 멀리 떠나려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예. 봐요. 지금 그 우리가 총선 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은 지금 총선 기획단의 면면은 물갈이하겠다는 면면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네. 총선 기획단 안에 사실은 그 지금 쇄신 대상으로 지목될 만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물갈이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얘기가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보수 그 통합 기구 구성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뜻을 이제 곧 밝힐 거로 예.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혁신위원회가 됐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적절히 외부의 칼을 동원할 것인가. 과거에도 보면은 여구, 야구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예. 뭐 김종인 그 케이스도 그렇고 그 앞에 사실은 그 이회창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시절에 공천 개혁을 할 때도 그 중진들 쳐낼 때도 안강민이라는 전혀 다른 칼을 갖다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수가 나와야지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과 현재 그 면면을 갖고는 예. 그야말로 진짜 그 백년 하청이다, 연목구어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신 생각이에요. 그 자유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에 쇄신 대상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될 만한 될 만한. 예, 그럼 지금- 결국 쇄신 대상 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 TK, PK 다선 의원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질 거거든요. 예. 강남 지역과 이미 김태흠 의원이 쏘아 올렸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이 논란이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지면서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는 시끄러운 집안이 잘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계파 갈등 예. 말고 전에 무슨 뭐 친박 간별사 또 요번에 뭐 혹시 친문 간별사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엔 여당도 망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건강한 어떤 혁신의 그 다툼이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오전에요.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김태형 의원이 띄웠던 그 중진 험지 출마론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압박하는 자리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윤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던진 뭐 메시지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봤는데요. 예. 우리 당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되고 예.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 예. 중도 개혁층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에 대한 어떤 충정. 예. 그러면서 이 어떤 그 딱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당의 모습을 깨서 빈 틈새라도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 표현을 썼는데 자신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너무 경직돼 있고 안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런 거죠. 이건 당에 대한 저는 충정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만약에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의 혁신을 주문한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끄러운 게 발전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이견과 당내 논란이라면 예. 그건 긍정적 에너지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일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면 그 컨셉이 무엇이냐를 그럼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젊은 어떤 목소리가. 예.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뭐냐면 쇄신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공천 개파 논리가 스며들어가 버리면 네. 이건 이전 투구가 되어버린다.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자꾸 유민봉 의원 그 메시지가 저는 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예. 뭐 지금 자 한국당이 국민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외연 확대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뭐냐하면 지금 그 친박 내지 그 탄핵 논란만 갖고는 맞아요. 예. 국민의 중원에서 이 중도를 담아내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건강한 논란이거든요. 개파 갈등.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분은 친박 색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경우 바른 그리고 나름 균형 감각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줄 알았고 또 이런 뜻으로 사실 그거는 그 여당의 지금 이철희 의원이나 그 표창원 의원이 그만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 예. 이 당론이란 굴레 때문에 말하자면 친박이 됐든 친문이 됐든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가 막 당 전체를 흔들어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현상을 사실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양반도 이분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제대로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이 내일 바로
그 우리 초선들 모였을 때 화두가 돼야 하고 될 것이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예.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요, 뭐 우리는 뭐 4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다음 3선 이상 중진들보다는 우리는 좀 살아야 되겠고 중진들은 먼저 좀 험지를 나간다든가 용퇴하라고 그런다면은 심각한 뭐 내분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는 뭐 것 같아요. 그런 그 제가 좀 저 심한 말을 하면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가 나오면 미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 없고. 제가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중진은 당연히 살아남고 싶겠죠. 예. 자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으로 뭘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중진이 어떤 칼을 꺼내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알았어. 그럼 내가 그러니까 그 비켜줄게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죠. 예. 근데 난 싫어. 계속 버틸래가 된다. 버티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레토릭을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중진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니 3선, 4선까지 헌 양반이 무슨 그 희생양이냐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내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장하기 위한 논리가 뭐냐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대의 어떤 계파에 지금 속했다라고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중진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순간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는 초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진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중진들의 반격의 가장 큰 무기는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구 관리 잘했고 지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 갈아 끼면은 떨어져. 근데 사실 그 선거라는 게 총선은 구도와 바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째는 구도고 둘째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왜 초선부터 바람이 부느냐 항상. 그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버릴 게 적기 때문에 초선부터 그래서 초선들이 항상 과거에도 정풍운동이나 쇄신운동이나 혁신에 앞장섰던 것은 예. 아직은 덜 말하자면 물들었거든요. 이 정치판의 그 나쁜 물에. 그러니까 초선들이 앞장서는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너무 늦었죠. 사실은. 짧게 네.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래서 바로 김태흠 의원이 영남과 강남 3구로 지역을 한정했던 게 당신들의 어떤 당선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지역을 한정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라는 뜻이 예. 그냥 깔려 있는 거고요. 예, 오늘 보면 장외에서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친박에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이 국민 여러분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하고 물갈이할 힘이 없대요.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진단은 뭐냐면 친박이 궁지에 몰린 그 이른바 저기 공천에서 탈락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친박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친박이 개파로 똘똘 뭉쳐서 오히려 공천에서 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네. 맞은편에 있는 쪽을 오히려 친박이 쳐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오히려 역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러면서 180도 다른 진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예.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개파의 관점에서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것이. 예.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터져 나오느냐 안으로 그러니까 스며들게 지도력이 그러니까 누를 수 있느냐. 이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국면 속에서 임기 뭐 당연히 불똥이 또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좀 튀는 것 같아요. 뭐 임기가 한 달여 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또 뭐 소위 이제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 쪽이라든지 일각에서는 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짚어본 거로는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첫째는 우선 대안이 마땅치 않다. 왜 대안이 마땅치 않냐면 지금 자천 타천으로 그 출마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분들이 또 아까 얘기한 쇄신 대상에 포함된 분들이에요. 영남 다선 의원, 네.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황 대표 의중을 뭐 100%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 발로 이것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여러 가지 최근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지명도 있고 상징성 있는 이 인물이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그래서 그 많은 그 의원들의 공감대는 어차피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는 그 나경원 대표가 있는 게 좋다. 지금 바꿔가지고 실익이 없다는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지켜는 보고 봐야 되겠지만 예.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뭐 검찰 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검찰 출석하면서 이제 던지는 네, 네. 메시지라든지 거기 이후에 행보도 좀 밀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는 지난 1일이죠. 이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나 원내대표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강기정 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한 이야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강 수석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 오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 예결위 간사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오는 건데요. 네네. 근데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데 한번 사과하실 생각도 있나요? 이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맞겠다고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거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요, 이 강수석이 예결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갔을 때 이제 발언한 내용이고, 이후에 이 한국당이 강수석의 출석 거부로 오전 10시였던 게 오후 2시로 미뤄졌고, 또 오후 2시에는 예결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강수석이 이 나 원내대표에게 이 100번 잘못한 것이라면서 사과를 표하면서도 이 정무수석이 뭐 시계추가 아니지 않느냐,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사과와 또한 약간 불편함, 불만까지 내놨어요. 근데 이 우리 강기정 정무수석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무수석은 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뒤에서 조율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고 야당과 타협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가지고 그 버럭 소리 지르면서 하고 나서 그 뒤에 말하자면 수습도 제가 보기에는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찾아가서 아까 내가 좀 흥분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이런 뭐 적극적 행보도 아니고 뭐 내가 저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어라는 식의 저런 저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실 이런 일이요 저희 국회 의정사상 드문 일이에요. 청와대 이 수석 비서관이 더구나 정무수석이 야당 의원들 질의 그것도 그 원내 사령탑인 그 원내 대표한테 소리 버럭 지르면서 하는 일은. 예.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는 부적절한 행동했던 것은 100% 맞아요. 그러면서 강기정 정무수석 스스로 100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왜 여기서 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제도 잠깐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나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또 한 번 벌어졌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평가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판정패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왔고 거기서 일종의 굴욕. 이걸 맛봤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2라운드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결국 폭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정책 특히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 앞에 그 공개되는 그 유력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어가 되고 있느냐. 두 번째 지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강기정 수석이 100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더 건 게 뭐냐면 국회의 어떤 그 질의 관행에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혼자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하다가 자기가 폭발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했거든요. 네. 이걸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쟁 국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국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다시 역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100번 잘못해서 일단 끝냅시다 했는데 계속 만약에 보이콧을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 그러면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할까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것까지 뚫어낼 수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제가 보기엔 뭐 역풍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고 왜냐하면 더구나 뭐 정쟁국회 하자는 거냐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뭐 조국 입시 비리 터지니까 대통령이 교육제도 학종 다시 재검토하라고 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말은 꼭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청와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혼비백산이에요. 왜? 자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장률이 뭔지도 제대로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다 꿰고 있어야죠. 당초에는 몇 프로 성장 예상했는데 어떻게 됐고 IB에서는 어떻게 초쳐가고 외국 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딱 꿰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 설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지금 예상 지금 당초에 그 성장률이 뭔지도 모르고 그 질타를 당하고 예. 이 시발점도 그래요. 저는 이 벌어진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쨌건 정호영 안보실장이
자, ICBM 이동 발사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경두 저 국방장관하고 서훈 그 저 원장이 그 사실 이동 발사 가능하다 얘기를 해서 또 그렇게 됐죠. 이 발언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4종 그 이스칸데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것이 얼마나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거를 묻는데 별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강기정 정무수석 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예.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불러다가 저는 군기 잡고 야단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뭐 강기정 수석의 그 단 이렇게 말 자체만 갖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공세의 표시로 하는 거죠. 이 청와대에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톤을 안 달겠고요. 근데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오늘 당장 예결위 회의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어요. 네.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트 협상 3+3 협상도 거의 보이콧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다시 국회 일정이 마비가 되고 공전이 되는 것인데 이 부담을 과연 누가 지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되살필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점만 네. 강조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연 이제 그 뭐 하루 이틀 예결이 거부하고 하는 것으로서 예. 역풍이 불지는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그 청와대 이른바 그 좀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오만방자한 태도는 이번에 고쳐야겠다 하는 걸 확실히 그 작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루 이틀 한번 보죠. 지켜보죠. 뭐 하루 이틀 보죠. 예,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번에 이제 뭐 페트 관련, 뭐 국방 관련돼서 뭐 공천 가산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다음에 또 박찬주 그 전 대장 파동도 있었고요. 좀 뭐 시끌시끌하고요. 또 민주당도 뭐 이해찬 대표가 당 쇄신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이제 총선 기획단을 띄웠고, 일단 이제 분위기가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 여당 일각에서는 뭐 현 지도부 체제로는 총선하는데 좀 버겁지 않느냐는 어떤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면서요. 또 다시 어제 뭐 대선 후보 지지도 적합도랑 또 맞물리면서요. 이낙연 총리의 조기 등판론이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밑줄 친 건 조기인데 네. 정말로 그렇게 빨리 그 등판할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조기를 그러니까 하는 그 근거로 공직 사퇴 시한을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그 사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비례로 나올 때는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53조에. 그런데 왜 이걸 못 보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대통령의 어떤 구상,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뜻과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치 행보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지점은 시기 조절이다. 네. 저는 이 점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싶은데 맞을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기적인 측면을 한다면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그렇지만은 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해서 선대위원장 한다면은 예. 근데 당내에서는 어떤 현장의 컨벤션 효과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그 현장에서의 돌풍을 원한다면 이낙연 총리는 뭐 종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핵심적인 자리에 가서 같이 유세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 지역 선대위원장 체제. 네.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선대위원장이 이제 지역별로 어떤 카바를 하는 네. 이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가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그러니까 공동 대표가 있지만 상임 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서 선대위장을 맡는다면 그건 부문 공동대표가 아니라 상임대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선대위 체제가 조기에 가동이 되지만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선대위를 출범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지역 선대위 그러니까 장 체제로 일단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때 바로 이낙연 총리가 그 결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네. 그때가 이낙연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고 움직임이 허용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연말 연초 언저리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다는데 오히려 이제 걸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일정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의 공직 사퇴 시한은 한 2월까지 가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총리 대행 체제로 간다. 네. 근데 그거는 편법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몇 가지 그 변수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저는 그 예산안 통과되면
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과 뭐 담판이란 말은 안 맞지만 그 긴밀히 상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혹시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왜 당에서 조기 등판론이 자꾸 나오냐면은 사실 이해찬 대표가 기획통으로서 뭐 상당히 그 출중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과거에 뭐 책사했으니까 두 정권을 만들어낸. 근데 이분은 사실은 어떤 큰 틀에서 인망이라 할까 중망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판받는 소지도 있고 모자르거든요. 그 당 리더십뿐 아니고 대국민 이미지로서. 예.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당연히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의 비판적 지지층이라는 게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저 출향 호남 출신 인사들이 또 많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선거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의 네. 결정적인 그 변수 중에 하나가 호남 선거예요. 근데 호남은 지금 대한정치연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움직여갈지 모르잖아요. 호남 여론이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미래 권력 그런 모든 걸 놓고 보면 빨리 저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와서 예. 뭔가 이 투톱으로서 정리를 해줘야 자기네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리는 결국 저 12월 저 지금 9일인가요? 저 예산안 통과 예, 시간이 8일요. 그 정기국회 마감일이 9일인가요? 아마 그럴 9일, 거예요. 네, 9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직후에 뭐 제가 상상극장 뭐 제가 보기엔 총리 관저로 대통령이 요새 하듯이 가끔 술 한잔하러 막걸리 오셔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대통령이 관저로 그 안가로 우리 총리가 갈 수도 있고 만나서 아마 저 술잔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예. 전국 구상부터 얘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저기가 그 후보군들이 안정적인 후보군들이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바꾸는 건 큰 문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선거라든지 주요 해외 선거에서 보면요. 대선 후보가 실질적으로 투표율, 그러니까 표심까지 이어지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인지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지도인데 지금 하루하루 그 이낙연 총리는 역대 총리 기록을 갱신하고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대국민들한테 이낙연 아는 뭐 퍼센티지가 뭐 50, 60, 70, 80 이렇게 간다면 오래 있어도 불리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대선까지 큰 걸 본다면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총리 중에서 대권 과대에 발을 담갔다가 완주를 해서 금메달을 딴 경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총리로서의 인지도와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인지도는 또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고 거기서 받는 정치적 도전이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정치력에다 또 시험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또 자기 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대한 빨리 당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당내 일각에서 이낙연 총리를 원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예. 전국 운영 일정과 계획 이것과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바람이 이낙연 총리가 좋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중시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그 이낙연 총리 한 개인의 바람만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는 예. 거죠. 다음 한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기무사의 촛불 개헌 문건을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이에 이 공방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양측 주장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종본이라는 거는 기무사에서 작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정식 보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최종본은 이 21개의 목차 자료에서 1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9개가 빠진 거죠. 이제 부적절한 거, 이 시대에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다 뺀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기 본인이 주장하는 이제 최종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가 봤을 땐 가짜고 이 문건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날 네. 기무사가 제목도 바꿔치기 해서 세탁한 문건입니다. 하 의원님이 이거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시면 네. 저희 포렌식한 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측 주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문서 진위 여부는 조사가 더 진행돼야 밝혀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를 지금 간단히 정리를 네. 해드리면 작년에 청와대 대변인이 그 그러니까 기무사 개헌 문건이 확보가 돼서 공개한 거면 21개 항목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예.
자기가 입수한 진본을 보니까 12개 항목이더라. 9개 빠졌다 이 말. 그러면서 어떤 개헌과 관련된 9개 항목이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작년에 청와대에서 부풀려서 국민을 기만하는 차원에서 가짜 문건을 공개한 게 아니냐. 예.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임태영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당신이 갖고 있는 게 가짜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인데 거기는 분명히 돼 있다. 그럼 이게 왜 진짜, 그다음에 이게 왜 가짜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USB에 이 파일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USB를 포렌식을 해서 보니까 그 문제의 문건의 최종 작성일이 5월 10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대선 다음 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자가 서둘러서 대선 결과를 보고 걸릴 것 같으니까 수정을 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진본에서 빼버린 거다. 이게 지금 임태훈 소장의 주장인 거죠. 예.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좀 간명하게 된 것 같은데 또 좀 더 한번. 어떤 것도 최종본은 지금 없어요. 예.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이 얘기한 이른바 3월 3일 보고한 거를 지금 5월 10일에 수정한 기록이 있다.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건 그 중간에 조작됐다. 근데 3월 3일에 보고된 문건이 지금 없어요. 현재는. 왜? 다 세제를 버렸거든요. 그리고 3월 2일 날 작성해서 3월 6일 날 수정한 거가 지금 이제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과연 그것이 최종본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없다. 최종본은 없다. 그리고 그걸 정경두 국방장관도 다른 재판에 작년에 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은 최종본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것이 최종본이 그럼 어디 있느냐? 현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다면 임 소장이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포렌식한 걸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USB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건지. 이거는 정확히 뭘 포렌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요. 김우서 의원의 USB를 그때 이제 공경 합동 수사단이 입수를 하거든요. 확보를 해서 그걸 포렌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고, 포렌식에서 나온 결과의 상당 부분을 제보를 받았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포렌식은 그걸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출처는 어딜까요? 어디서 받은 건가요? 제보자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보자는 밝힐 수가 없죠. 그 제보자가 검찰인지 뭐 군인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저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안 알려주죠. 예. 알려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 아니, 공익제보인데 왜 못할 이유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야말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임태훈 소장은 문서 버전이 10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0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를 하지 않은 다른 자료 내지 다른 문건이 있을 가능성, 이거는 무조건 제 추측입니다. 예. 이거를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팩트 문제인데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논란과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면요. 좀 전에 이전 수석이 얘기한 대로요. 만약에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왜 못 밝혀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대로 말하자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안 했다는 근거로 냈던 문건이 표지가 기무사 한자가 틀렸다 그랬더니 그 제보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 거다. 바꾸는 가지고 실수했다 이랬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왜 제보자가 드러나죠? 그 문건을 그냥 제출하면. 게다가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원천적으로 이게 계속 제가 태산명당에 서일필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건 기본적으로 누가 도대체 내란과 쿠데타 음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그 제목에 보면은 대비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비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실행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갖고 우리가 지금 논란 벌인다는 게 매우 허망한 논란이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좀 얘기 질문 드리고 나서 요 얘기를 연결해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의 공익 제보자는 자신의 어떤 그 재량상으로 밝히고 안 밝힐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익 제보자는 내부 고발자가 정보를 줄 수 있죠. 어떤 정의감에 기초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서도 문제는 자신의 신원의 공개는 그 제보자의 어떤 의향과 이거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재원으로부터 내 실명 밝히고 기사화해도 된다고 할 때는 실명 보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익명 보도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이거에 대해서 왜 못 밝히느냐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어제 국내 한 방송에서 미국에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가족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가족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뭐 단초라면 뭐 상관없겠죠.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연락받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는 결국 한국 뭐 검찰에서 수사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게 이제 논란이 왜 졌냐면 인터폴 적색 수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뭐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최초에 그러니까 설명이 그렇게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인터폴 헌장에 따르면 정적인 사유는 수배가 안 된다. 이 부분이 있으면서 이거 정말 수배한 게 맞느냐? 인터폴이 거부했다고 했는데 그게 팩트냐라고 이제 찾아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가족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시 수사단에서 조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이라도 한번 해봤느냐. 지금까지 나온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제기하는 거죠. 조현천 그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는 아까 설명 나왔던 것처럼 이 인터폴에서는 아주 형사 사건이나 중범죄자 아니면은 이건 정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배에 협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예 검찰의 전문적 입장에서 보면은 인터폴 수배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게 자꾸 우리가 지금 뭐 피의 사실 공표죄 뭐 저거 갖고 검찰을 압박하고 난리를 치면서 이거는 사실은요 이게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럼 국가 기밀이 유출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군인권센터라는 게 아무 저게 없는 데인데 그 국가 기밀을 입수할 아무 권능이 없는 데잖아요. 그럼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고발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진짜 국가 기밀이라면 유출된 것은 국기문란이고 국가 기밀이 아니라면 지금 아주 의미 없는 허망한 논란을 갖고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짧게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아무 그러니까 계엄을 획책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국가 기밀을 주장할 이유가 첫째 없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장한 게 한국당의 논리이긴 해요. 하지만 인권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그 계엄을 획책했던 쿠데타를 획책했던 거라고 한다면 국가 기밀이고 아닌 거를 떠나서 그건 국가 기밀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그게 국기문란이니까. 그건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군인권센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제보자가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한다 그러면 믿겠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아주 최악의 지금 그 음모론을 보면은 뭔가 어떤 수사기관 권력과 유착해서 이런 거 폭로하는 게 아닌가 대리전으로. 왜냐하면 왜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입수한 자기네가 알고 있는 진상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건 좀 너무 나가신 제보자 단정 그거는 정말 너무 나가신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그런 음모론도 나올 수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쨌건 204명을 조사하고 90건을 압수수색했는데 조현철이라는 사람이 하나 없다 그래서 다 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했고 문건은 어떻게 복갔는지 조사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기소 처분했는데 뭘 이걸 또 다시 꺼내가지고 젖은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느냐. 시간이 있으면 말씀. 시간이 있나요? 저 한 이겁니다. 바로 20초만 할게요. 조현천이 도망가서 그렇다면 걸석 재판이라도 해야 되고 김관진이니 그래서 뭐 다른 황교안 대표 얘기까지 안 할게요. 이 사람들 모두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 피의자라고 적시됐는데 전부 다 참고인 중지로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라도 했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멈췄느냐 이걸 제기하는 거잖아요. 뭐 주석적으로 군인권센터에서는요 그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